1987년 3월 28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허름한 남산장 여관 203호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가 드디어 열렸다. 문 너머로 들어선 사람들을 맞이한 것은 익숙한 웃음소리가 아니라 코를 찌르는 썩은 술 냄새와 죽음처럼 무거운 침묵이었다. 방 안은 쓰레기 더미와 14개의 빈 소주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 병마에 시달려 배가 퉁퉁 부은 채 앙상한 팔다리를 가진 한 중년 남자가 누워 있었다. 의식을 잃은 그의 얼굴에는 거친 숨소리만 간신히 남아 있었다. 화려했던 코미디 황제 이기동의 마지막 순간은 병원이 아닌 낯선 여관방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크고 툭 튀어나온 눈망울을 가진 이기동은 온 대한민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으며 그의 무대는 전 국민의 배꼽을 잡게 하던 곳이었다. 그는 코미디의 황제라 불리며 한때 대기업 청수보다 더 많은 현금을 벌었고 대통령보다도 더 큰 박수갈채를 받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왜 그는 이렇게 처참하고 외로운 여관방 구석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 14병의 소주병은 과연 어떤 어두운 역사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이제 무관의 제왕 이기동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풀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본다. 이기동의 삶은 한국 현대사 자체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그의 웃음 뒤에는 숨겨진 깊은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의 기원은 그가 태어난 시대와 장소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1935년 2월 15일 황해도 재령군의 넓은 평야에서 부유한 중농 집안의 아들로 태어난 이기동은 일제강점기에도 비교적 풍요로운 유년기를 보냈다. 그의 아버지 이종수는 인심 좋은 농부였고 어머니 김씨는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었다. 어린 이기동은 동네에서 장난꾸러기로 유명했으며 작고 튀어나온 눈망울로 어른들의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웃기곤 했다. 그 당시 웃음은 생존의 도구가 아닌 순수한 유희였다. 그러나 역사는 소년에게 평화로운 성장을 허락하지 않았다. 1945년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이 그어지며 한반도는 이념의 대리기로 분단되었고 황해도 재령은 북쪽 정권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지주 계급에 가까웠던 그의 집안은 급격히 얼어붙었으며 숨죽이며 살아야 하는 불안한 공기가 소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운명적인 날이 밝았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15살 소년 이기동의 세계를 송두리째 파괴했다. 초기에는 인민군의 통제 아래 숨죽이며 지내야 했으나 전세가 역전되고 준공군이 개입하면서 1.4 후퇴가 시작되었다. 가족과 함께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으며 수백만 피난민들 속에 휩쓸려 생지옥 같은 여정을 견뎌야 했다. 찢어지는 추위,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포성, 길게 버려진 시체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은 아버지의 실종이었다. 피난민 인파에 휩쓸려 아버지의 손을 놓친 것인지 폭격 속에서 변을 당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순간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사라졌고 이기동은 가족을 책임져야 할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로 결심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부산에서는 산 비탈마다 판잣집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거리는 구호 물자를 얻으려는 사람들과 가족을 찾는 벽보들로 가득했다. 이기동 가족은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서 새우잠을 자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배급받은 꿀죽 한 그릇으로 연명하던 시절, 배고픔은 낭만이 아닌 뼈를 깎는 고통이었다. 학교에 다닐 형편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1학년 중퇴가 전부였다. 그는 책가방 대신 구두 닦는 통을 들고 부산 거리를 누볐다. 미군들이 지나가는 길목, 국제시장, 부산역 앞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슈샤인, 슈샤인을 외치며 구두를 닦았다. 그러나
세상은 냉혹했다. 텃세를 부리는 건달들에게 두들겨 맞기 일쑤였고 구두약이 묻은 손으로 빵 한 조각을 훔쳐야 했으며 손님이 구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길질을 하면 바닥에 구르며 사과해야 했다. 자존심 따윈 사치였다. 어느 날 건달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퉁퉁 부은 얼굴로 판잣집에 돌아온 날 그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말했다. 기둥아, 울지 마라. 울면 배가 더 고픈 법이다. 세상이 힘들수록 너는 웃어라. 웃어야 산다. 그 말은 벼락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울면 배고프고 웃어야 산다는 역설적인 교훈은 훗날 대한민국 최고의 희극인 탄생의 씨앗이 되었다. 그날 이후 이기동은 거울을 보며 슬픔을 숨기기 위한 억지 웃음을 연습했다. 그의 코미디에 담긴 처절한 에너지는 바로 부산 피난 시절 생존을 위해 결여낸 칼날과도 같았다. 1953년 휴전 후에도 청년 이기동은 막노동과 구두 닦기를 전전했으며 1957년 부산 미군 클럽 콜롬비아에서 자벽부로 취직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미군들 사이에서 158cm의 작은 체구는 무시와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그는 화를 내기보다 넘어지는 순간 우스꽝스러운 몸짓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미군이 던진 맥주병을 기묘한 동작으로 피하는 그의 모습은 클럽 전체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환호를 받으며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다. 예명 리틀 조이 작은 기쁨으로 정식 코미디언이 된 그는 언어 대신 몸짓으로 미군들의 향수를 달랬다. 이기동은 웃음이 국경과 계급 그리고 가난을 넘는 유일한 무기임을 깨달았다. 부산을 넘어 대구, 외관 등 미군 기지가 있는 곳마다 쇼를 다녔고 고단한 생활 속에서도 무대 위에서는 배고픔을 잊었다. 당시 그가 만난 원로 배우 황정순, 코미디언 이춘 등은 그의 타고난 재능에 혀를 내둘렀다. 1961년 26세에 서울로 상경해 명보극장 쇼단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코미디 인생을 시작했다. 서울의 문화 환경은 부산과 달랐다. 전국의 예인들이 모인 정글과 같은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는 자신의 약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눈을 억지로 크게 뜨고 무릎을 굽혀 걷는 등 몸짓을 연구하며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다. 1963년 삼성 이병철 회장이 주도한 동양방송의 TBC 개그 콘테스트에서 그는 반주 없이 무대 중앙에 서서 눈 연기와 괴상한 소리로 심사위원을 사로잡았고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며 전속 계약을 맺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었고 텔레비전이라는 날개를 달았다. 1960년대 중반 한국 코미디 황금기의 중심에 서서 배삼용, 서영춘, 구봉서 등과 함께 활약했다. 방송국 PD들은 시청률을 위해 그의 파격적인 개그를 적극 활용했고 대중은 밤마다 TV 앞에 모여 그의 등장을 기다렸다. 그러나 선배들과의 경쟁은 치열했고 그는 독특한 저항하는 바보 캐릭터를 만들어내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기동의 대표 유행어는 권력자와 상사를 향한 소심한 반항을 대변하며 소시민들의 카타르시스를 자아냈다. 그는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하지만 뒤돌아서는 복수를 다짐하는 소시민의 영웅이었다. 1970년대 중반 그는 고액 세금을 납부하는 연예인이 되었고 최고급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는 성공을 누렸다. 그러나 그 빛나는 성공 뒤에는 엄청난 압박과 불안이 있었다. 매주 새로운 개그를 선보여야 한다는 강박과 냉정한 평가 속에서 그는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코미디는 육탄전과 같아 방송 후 온몸이 멍투성이가 되었고 특히 눈 연기는 극심한 두통과 안구 건조증을 유발했다. 의사들의 경고에도 그는 멈출 수 없었으며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담보로 웃음을 팔았다. 1970년대 중반 후발주자인 MBC가 방송계 스카우트 전쟁을 벌이며 TBC 스타들을 유혹했고 이기동 역시
그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방송사 간의 법적 공방과 갈등 속에서 그는 돈과 의리 사이에서 고민했으며 정치와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에 서면 전성기를 구가하며 여성 파트너 권혁과의 콩투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는 자신의 단점을 개그 소재로 삼으며 웃음을 승화시켰고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모두 사랑받는 존재였다. 그러나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 신군부가 집권하며 대중문화 탄압이 시작되었고 그의 개그 스타일은 저속하고 퇴폐적이라는 명목으로 공격받았다. 신군부는 코미디언을 단순한 딴따라로 폄하했으며 그의 영향력을 경계했다. 1980년 봄, 방송계에는 국보인들이 들어서며 방송의 공영성 강화라는 명분하에 권력에 반하는 인물들이 퇴출당했다. 이기동도 출연 금지 명단에 올랐으며 사실상 방송국 출입까지 봉쇄되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 그는 PD들에게 하소연했지만 위에서 내려온 명령 앞에 무력했다. 권력 앞에서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방송에서 쫓겨난 그는 몇 달 동안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TV에서는 그의 모습이 사라졌지만 프로그램은 계속 방영되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비참해진 그는 술의 의지에 스스로를 달랬다. 술에 취하면 다시 어린 시절 딴따리가 되어 혼자 공연을 펼치며 울부짖었지만 박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가족들의 실망과 한숨만이 돌아왔다. 1981년 새해가 밝았지만 그의 시간은 1980년에 멈춰 있었다. 방송국에서 쫓겨난 그는 전과자라는 낙인과 함께 사회에서 잊혀져갔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도 자신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고 무대를 잃은 그는 기술을 배우거나 공부할 기회도 없었다. 유일한 자산은 그의 이름과 유행어, 웅야뿐이었다. 생계를 위해 요식업에 뛰어든 그는 서울 신설동에 웅야 치킨 간판을 걸었지만 손님들은 그를 사장이 아닌 광대로 여겼다. 술에 취한 손님들의 무례한 요구에 어색한 춤을 추며 모욕을 당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경영 능력도 부족해 외상 장부가 쌓이고 사기꾼 동업자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며 6개월 만에 가게를 접어야 했다. 이어 당구장 사업에 도전했지만 내기 단구와 건달들의 세계에 휘말려 빚을 지고 술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의 재산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강남의 집과 고급 승용차도 차례로 사라졌다. 경제적 파산은 가족과의 관계까지 무너뜨렸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질문은 그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고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소주병을 들었다. 1982년과 1983년 방송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배제되었다. 동료들은 방송에 복귀했지만 이기동은 고립되었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술은 기호를 넘어 생존 연료가 되었고 매일 술에 취해 잠들고 깨어나면 손이 떨리는 나날을 보냈다. 1984년 무렵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 눈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과 복수가 차올라 배가 부풀었고 의사들은 술을 끊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병원 문을 나서자마자 다시 술집으로 향했다.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자괴감에 시달렸기 때문이었다.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완전히 망가진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그는 오히려 알아봐주는 것에 위안을 느꼈다. 이 시기 그는 마지막 재기를 꿈꾸며 지방 반무대를 전전했다. 조명도 밴드도 없는 초라한 무대에서 술에 취한 관객들의 야유와 고함 안주 던짐 속에 겨우 공연을 이어갔다. 어느 지방 소도시의 낡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자신을 돌아본 그는 슬픈 눈물과 함께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무대로 나갔다. 그러나 관객 반응은 냉담했고 그는 쪼그라든 현금을 들고 여관방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는 동안 한때 아이콘이었던 이기동은 서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었다. 경제적 무능과 알코올 중독은
가정 파탄을 불러왔고 결국 그는 집을 떠나 떠돌이 생활을 시작했다. 찜질방, 여관, 지인 사무실, 소파를 전전하며 살던 그는 한때 몇 채의 아파트를 소유했던 재력가에서 하룻밤 묵을 곳조차 걱정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1986년 지방 유선 방송에서 출연 제의를 받았지만 촬영 며칠 전 방송사장으로부터 위압적인 전화가 왔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 출연을 취소해야 한다는 말에 그는 힘없이 전화를 놓았다. 민주화를 외치던 시절에도 이기동에게는 보이지 않는 감옥의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그 어떤 이유로 그가 이렇게 철저히 밟히고 배제되어야 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술을 포기하고 희망이 사라졌음을 절감했다. 방송국 문턱을 다시 밟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모든 희망이 차단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로 1987년 민주화의 열기로 뜨겁던 서울 거리 한 구석에서 그는 자신의 마지막 무대가 될 장소를 찾아 비틀거렸다. 1987년은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해였다. 6월 민주항쟁으로 독재의 터널을 지나 민주화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봄의 희망과는 달리 이기동의 삶은 가장 추운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다. 거리의 함성은 그의 귀에 닿지 않았고 이미 망가진 그의 몸과 마음은 희망조차 허서였다. 안경과 말기 간경변으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는 서울 거리를 유령처럼 배회하며 퉁퉁 부은 얼굴을 모자로 가리고 골목 그늘을 찾아다녔다. 한때 그를 알아보던 인파는 사라지고 초라한 노숙자 같은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외면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고 친구들도 떠났다. 술김에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는 번호라는 기계음이나 나중에라는 냉담한 거절뿐이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소주였다. 식도가 얼어 피를 토하면서도 그는 술을 마셨다. 알코올이 뇌를 마비시켜주지 않으면 후회와 자괴감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거 방송국장에게 멱살 잡지 말았어야 했나? 배삼용 형님과 함께하지 말았어야 했나? 코미디언이 되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후회가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술을 마셔 필름이 끊기는 것뿐이었다. 1987년 3월 어느 날 이기동은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며 서울 회현동 뒷골목 남산 자락이 보이는 허름한 남산장 여관에 들어섰다. 과거 그가 매일 출근하던 방송국 근처로 돌아온 그는 203호 방 열쇠를 받아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힘겹게 올랐다. 냄새나는 복도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방에 들어서서 가방을 내려놓고 곧 근처 구멍가게로 향해 소주와 담배를 잔뜩 샀다. 가게 주인은 놀랐지만 그는 돈을 던지듯 내놓고 검은 비닐봉지를 챙겼다. 소주병들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골목길에 울렸다. 그것이 세상이 듣는 그의 마지막 소리였다. 203호 방 문을 걸어 잠그고 세상과 완벽히 단절을 선언한 그는 혼자만의 마지막 공연을 준비했다. 첫 번째 소주병을 땄고 안주는 없었지만 깡소주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 불타듯 아팠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병을 비웠고 방 안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찼다. 시기가 오르자 환영이 보이기 시작했다. 벽지는 화려한 무대막으로 변했고 형광등은 눈부신 튄 조명이 되어 그를 비췄다. 이기동은 비틀거리며 아, 옹야, 여러분, 제가 또 왔습니다. 혀가 꼬이고 발음은 부정확했지만 목소리 톤만은 전성기 같았다. 내가 땅꼬마라고 무시하지 마라. 나는 대한민국 웃음 대통령이다. 박정희도 나보고 웃었고 전두환도 나보고 웃었다. 다들 나한테 꼼짝 못한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가 방안을 메웠다. 삼용이 형, 왜 거기 멍하니 있어? 빨리 나와, 나 좀 때려봐. 그래야 사람들이 웃지. 그는 배삼룡이 옆에 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며
바닥에 구르고 벽에 머리를 박았다. 쿵쿵. 옆방에서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날 그의 몸은 마지막 공연을 바치는 듯 했다. 술병이 10병을 넘어갈 무렵 간성 혼수가 찾아와 몸은 마비되기 시작했다. 극심한 복통과 함께 피를 토하며 바닥에 쓰러진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나온 삶을 회상했다. 황해도 재령의 넓은 들판, 아버지의 따뜻한 등, 피난길의 추위, 부두 닦던 시절, 어머니가 건네주던 주먹밥, 미군 클럽에서 처음 들었던 박수 소리, 그리고 TV 무대 위에서 느꼈던 짜릿한 전율까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다. 기둥아, 웃어라. 울면 배고프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네 어머니 저 웃고 있어요. 보세요. 저 이렇게 잘 웃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커다란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평생 해왔던 그 슬픈 코미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새벽이 다가왔고 빗소리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14번째 소주병은 끝내 비우지 못했다. 그의 손에서 술병이 미끄러져 바닥에 굴러갔고 담배는 필터까지 타들어가 손가락을 데웠지만 그는 뜨거움을 느끼지 못했다.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심장 박동도 느려졌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던 작은 거임, 시대의 우울을 온몸으로 받아내 웃음으로 승화시켰던 천재광대 이기동은 그렇게 낡은 여관방, 차가운 장판 바닥 위에서 의식을 잃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초라한 마침표였다.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로만 보도되었고 장례식장은 쓸쓸했다. 뒤늦게 소식을 들은 동료들이 하나둘 달려왔지만 그들은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이기동을 보며 오열했다. 배우 이마룡은 장례식장에서 믿기지 않았다. 형님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우리가 형님을 너무 외롭게 뒀다. 서영춘은 영정 앞에서 술을 따르며 통곡했다. 기둥아, 이 미련한 놈아, 왜 먼저 갔어? 조금만 버티면 세상이 바뀌는데 왜 그걸 못 참고 갔어? 그의 죽음 3개월 뒤 대한민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고 민주화의 바람이 불었으며 방송 검열도 완화되었다. 만약 그가 조금만 더 버티었다면 백발이 송한 모습으로 후배들과 어우러져 다시 무대에 설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기동의 죽음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1970년대 개발 독재 시대가 낳은 빛과 그림자, 침묵과 검열이 한 예민한 예술가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는 웃음을 무기로 권위주의에 저항했지만 결국 그 벽에 부딪혀 산화했다. 세월이 흐르고 그를 기억하는 세대도 점점 줄어들지만 우리는 그를 기억해야 한다. 단순히 웃겼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웃음 속에는 가난하고 억울하며 힘없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한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바보가 되어주었던 시대의 희생양이었다. 어둠이 내린 서울 남산타워 불빛이 그의 여관방 창문 너머로 비쳤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순간 그 불빛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시 무대 위에서 꿈을 꾸었을까? 아니면 고향 황해도의 밤하늘을 떠올렸을까? 비극은 끝났지만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훗날 이기동은 어린이들의 친구가 아니라 술 취한 아버지들의 벗이 되었고 그의 바보 연기에는 깊은 페이소스가 서려 있다. 똑똑한 척하지만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 억울해하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슬픈 자화상이 거기에 있다. 그의 웃음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억눌린 서민들의 위로이자 눈물 젖은 해학이었다. 우리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튀어나온 눈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그것은 신체적 결함이 아니라 시대에 맞서는 무기였다. 숨막히는 변혁 국가 시절 그가 눈을 까집을 때 대중은 말 못할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아, 웅야, 쿵따라닥 삐약삐약 같은 괴성들은
언어적 테러이자 해방구였고 뜻이 없어 검열할 수도 없는 원초적 비명이었다. 무대 위 요란한 광대의 가면 뒤에는 놀랍도록 내성적이고 철저한 메소드 연기자 이기동이 숨어 있었다. 남을 웃기기 위해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정반대의 인격을 연기해야 했던 고통은 매일 그를 깎아내렸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후배의 밥을 사고 찾아온 거지에게 닭 한 마리를 튀겨줄 만큼 정이 많았다. 세상은 그의 선함을 이용했고 그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비극적이었다. IMF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다시 그를 그리워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웅냐하며 다시 일어나는 그의 모습은 절실한 위안이었다. 그는 권위주의에 맞선 몸의 철학자였고 가장 낮은 곳에서 슬픈 사람들을 위로한 거리의 성자였다. 비록 육신은 흩어졌으나 그가 남긴 어린 웃음의 DNA는 오늘날 K 콘텐츠의 핵심 속에 여전히 흐르고 있다. 2025년에 우리는 다시 그를 추억하며 늦은 작별 인사를 보낸다. 굿바이 리틀 조이, 굿바이 땅따리. 부디 그곳에서는 검열도 빗독촉도 없는 무대에서 마음껏 옹야를 외치며 영원히 웃으시길 바란다.